뭐가 있어야 되느냐? 백성을 위한 마음. 민본을 누가 더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진심으로 백성과 국가를 위한 방향성을 찾고자 어느 측면에서 더 노력하고자 했는가. 그 다음에 그들이 역사의 승자가 둘 다 못 됐어요. 근데 어떤 측면이 부족해서 결국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뭔가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발표 주제로 오늘 이렇게 이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따 집에 돌아가실 때 아 그래 오늘 그래도 들으러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시면은 뭐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5파트로 해서 할 건데 먼저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그 준비된 원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은 거의 이거 내려놓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원은 선생님들 그 프린트에 있는 거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강의에서는 조선시대 요거는 저거 해도 되겠네요. 어디 갔을까? 켜드릴게요. 네. 제가 상황에 따라서 예. 오늘 강의에서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정신을 지배했던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리학의 이기론을 먼저 설명하고 성리학의 핵심 철학인 이와 기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구축한 조선의 퇴계 이황과 율곡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황과 이의 학맥을 이은 제자 집단이 학파에서 정파로까지 이어진 계보들을 정리해보고 또 이와 기에 대한 인식이 사대부의 정치적 행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함께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왜 이런 주제로 강의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은 이걸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안 나오니? 세 번째 건 눌러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 그래서 서원은 지금 했고요. 이제 먼저 그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이 성생의 이와 기에 대한 그 입장은 성리학에서부터 비롯된 거니까 성리학이 뭔지부터 먼저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여기 이건가요? 이게 헷갈려. 앞으로 안 가요?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이 메뉴 이게 불이에요? 네, 레이저. 내 거랑 달라가고. 네. 여기 성증리, 성리학 할 때 성자고 그 다음에 리 할 때 리자예요. 그런데 이 성은 뭐냐면 인간의 심성 본성 할 때 성이에요. 그 다음에 요 리는 우주자연의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심성과 우주자연의 이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유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규명한 그 유학의 한 부류인 이제 성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성리학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학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뭐를 지향하고 있다? 제가 뭐 지난번에 다른 거 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천인 합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성증리라는 그 얘기도 결국은 유교적인 세계관이 뭘 반영하고 있다? 바로 천인 합일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돌아가는 원리와 인간이 사는 이치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는 그 인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리학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예. 인간의 심성과 우주자연의 이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유학적으로 규명했던 그 이제 유학의 한 부류를 뭐라고 한다? 성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심성, 우주자연의 이치를 다시 뭘로 나누냐? 이와 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게 V라 했죠. 이는 제가 먼저 인간의 심성, 인간의 측면에서 이가 뭐고 기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의 본성 내지 심성은 잘 변할까요? 잘 변하지 않을까요? 잘 웬만해서 잘 안 변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가끔 보면요. 옛날에 삐지기 잘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좀 특징들이 있잖아요. 지금 만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 획기적으로 뭔가 인생의 전반을 바꿀 만한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나 본성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성이나 본성은 뭐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뭐는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감정. 희노 애락 애오 욕이라고 해서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된다?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성 내지 본성은 뭐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고 인간의 감정은 뭐에 해당한다? 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자연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하면서 어떻게 돼요? 바뀌죠. 이렇게 봄, 여름, 겨울이 순환하면서 바뀌는 이 현상은 뭐에 해당한다? 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이 현상, 이렇게 이러한 현상이 계속 왜요? 이렇게 순환되면서 돌아가는 그 원리와 원칙은 바뀌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뀌지 않죠. 그거는 뭐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기에 대한 그 이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개밖에 설명 안 했어요. 뭐하고 뭐 했죠? 예, 성리학이 뭔지 얘기하고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와 기잖아요. 그래서 이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성리학이라는 이러한 유학의 한 부류인 학문체제를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남송의 주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립은 남성의 주자가 했지만 이 성리학을 사상적으로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킨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사람, 바로 지금 여기 나온 이황이. 사실은 한 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해서 뺐어요. 누굴까요? 서경덕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분도 그냥 이렇게, 왜냐면은 요 세 개의 이론을 다 알아야지 이해하시기가 편하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먼저 그 두 분의 입장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아직 먼저 이황의 이기 이원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은 이와 기를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서로 따로 봤어요. 그러니까 몇 개로 봤어요? 2개로 봤죠. 그리고 이와 기 중에 뭐가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기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이와 기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봤어요. 2개로 본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당시 사회와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 조선이라는 사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사회예요? 예, 왕조 사회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잖아요.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그러면 왕을 보필하는 입장에 있는 또 신하가 있죠. 그것을 이와 기의 관계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왕의 권력, 왕권, 신하의 권력, 신권을 놓고 봤을 때 요 이황 선생은 뭐가 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왕권이 신권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항맥을 이은 집단들도 이러한 정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 여러 덕목들이 있는데 특히 퇴계 이황 선생은 뭐를 굉장히 중요시했냐면 공경경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공경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삼가하고 조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공경경은 피지배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보다는 지배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더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어줍지 않게 내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내가 조금 아는 게 많아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쁘게 얘기하면 좀 기고만장하고 조금 아나무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야 된다? 삼가하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공경경이라는 그 경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황은 이제 이기 이원론적인 입장이고 또 이가 기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대승이라는 아주 새까맣게 어린 학자인데 이 퇴계 이황 선생한테 서신으로 이황 선생의 생각이 자기랑 다르고 내 생각이 오히려 그 이황 선생의 생각보다 더 맞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한 답신을 주고 이러는 게 뭐 요즘같이 쉽게 뭐 편지가 왔다가 저기 금방 뭐 며칠 만에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거를 무려 몇 년 동안 했다? 8년 동안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황 선생은 제가 뭐 뵌 적은 없지만 보통 자기보다 한참 어린 그냥 새끼 학자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래도 그 친구가 보내는 서신에 대해서 꼬박꼬박 답신을 해주고 그거를 8년 동안 유지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분은 그거 자체로도 저는 대단한 학자라고 봐요. 보통 너는 나하고 급이 다르니까 게임이 안 돼 하고는 뭐예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아예 무시하거나 뭐 상대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제 서로 얘기했냐면은 기대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황 선생은 이와 기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기대승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했느냐 율곡 선생이 제시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기가 서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단 칠정론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뭐고 칠정이 뭔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칠정이 기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뭐냐면 제가 아까 이와 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단은 뭐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칠정은 뭐에 해당해? 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단은 이에서 나오고 칠정은 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구별할 수 없다. 이와 기가 그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한 게 누구예요? 기대승이에요. 그래서 기대승은 누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율곡 이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황 선생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사단은 이가 먼저 움직이면 기가 그 다음에 따르는 거고
칠정은 기가 움직이면 그 위에 이가 함께 발현해서 드러난다고 얘기하면서 일정 부분 누구의 견해를 받아준 거예요? 기대승의 견해를 일정 부분 수용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뭐 학교에서 뭐 진짜 뭐 대단한 교수님들 많이 뵙지만 그 진짜 예를 들어서 대학원이나 대학원생이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8년 동안 답해줄 사람 있을까? 생각해보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이왕의 이기 이원론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하시겠죠? 사단 칠정론이라고 하는 건 사단은 뭐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고 칠정은 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의 고향이 어디냐면은요, 잘 아시죠? 안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 지역이죠. 그래서 이 이황 선생의 학맥을 이은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영남학파라고. 그분의 고향을 따서. 근데 그 이 영남학파가 이후에 그 어떻게 좀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냐면은 우리나라한테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임진왜란 때 그 안동 경상도 지역이 일본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 일본인들이 요 영남 남인들을 볼모로 끌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강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볼모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퇴계 선생의 성리학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퇴계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일본에 이식시켜줘요. 그래서 일본이 성리학 그 이후에 성리학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다? 영남학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율곡이 선생이나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서 뭐 크게 매년 세미나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가끔 가다가 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일본은 퇴계학이라는 학문을 성립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대규모로 지금도 꾸준하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누구에 대해서 살펴보느냐? 예, 율곡 이 선생의 이기 이론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이와 기에 대한 입장이 이제 다른 거예요. 아까 이황 선생은 이와 기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따로 보려고 했는데 율곡 이 선생은 뭐예요? 이와 기의 중요성을 함께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와 기가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따로따로 완전히 이분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와 기를 함께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기 뭐예요? 이론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율곡이 선생의 이기 이원론은 엄격하게 보면 누구의 사상을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경덕의 기철학과 그 다음에 이황의 이기 이원론, 그러니까 이기 이원론이고 아까 뭐를 중요시 여긴다 그랬어요? 이를 중요시 여긴다 그랬죠? 이 두 개를 결합한 그런 측면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황의 선생의 이기 이원론을 좀 그 수용한 측면은 이와 기가 있다라는 거는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경덕은 뭐예요? 온 세상이 뭐로 다 되어 있다? 기로 다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율곡 이 선생은 이기 이론론을 펼치면서 이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요. 기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보다 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경덕의 학맥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고 이와 기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퇴계 이황 선생의 이기 이원론을 또 수용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그 학문적 체계를 결합한 그런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왕조 사회니까 조선 사회가 중심이 되는 게 왕이고 그 다음에 또 부차적인 게 왕을 보필하는 입장에 있는 신하는 이제 그 왕이 중심이니까 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왕을 보필하는 신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기 이론론적인 입장을 폈어요. 그러면 이와 기의 중요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죠. 왕권과 신권을.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까 퇴계 이황 선생이 제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보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퇴계 이황 선생의 학맥을 이은 사람들은 이기 이원론을 수용을 하고 왕권이 신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유성룡이라는 분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왕이 왕 같지 않아도 끝까지 어떻게 하는 입장을 취해요? 끝까지 옆에서 조언하고 보필하는 입장을 취하지 왕이 왕 같지 않다고 해서 왕을 바꿀 생각은 못하죠. 오히려 왕을 바꿀 생각을 할 수 있는 집단은 누구예요? 예, 율곡이의 학맥을 이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반정이 2번 있었죠. 예, 신하의 손에 의해서 왕이 바뀌는 걸 반정이라고 하는데 조선 전기에는 무슨 중종 반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중종 반정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성리학 설명했는데 또 설명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사림, 훈구 세력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일단 여기다 써놓을게 또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 제가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예. 네. 예.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무슨 내가 무슨 살인 내가 얘기하거든. 뻘쭘하네. 뭘 비교하려고 말씀드리냐면 조선 전기에는 무슨 세력이 주도적으로 정치를 하지 못했어요. 살인 세력이. 그때는 누가 주도적으로 정치를 했느냐? 훈구파가 주도적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왕 나온 김에 설명하게 훈구파는 뭘 훈구파라고 하냐면 수양대군을 이제 세조로 옹립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운 집단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들 수 있어요? 한명회와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죠. 예, 그들을 뭐라고 한다? 훈구파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세조로 이제 등극시키고 난 다음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죠.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또 아주 실질적인 실리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훈구 세력은 국가의 국정의 방향이 뭐다? 나라가 부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강해야지 나라를 지키자 기본적인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살인인 이제 살인 설명을 할게요. 이거 해야지 뒤에 거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인 세력은 뭐냐면 선비사다에다가 수풀림자예요. 그러니까는 살인의 집단을 얘기하죠. 선비들의 집단. 근데 살인은 언제 살인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느냐? 성종 때 살인이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예, 성종 때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념 설명할게요. 살인은 그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올라가야 되냐면 고려 말로 올라가셔야 돼요. 고려 말에 그 신진사대부가 크게 둘로 나누죠. 고려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고려라는 틀 안에서 개혁해야 된다. 아니다. 이제 고려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새로운 왕조의 개창을 통해서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라고 하죠. 그래서 급진개혁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 권근 이런 사람이고
온건개업화 뭐 잘하시는 정몽주, 길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승리하게 돼요? 급진개업화가 승리하게 되죠. 뭐 아시잖아요. 정몽주 철퇴 맞아서 죽잖아요. 그래서 온건개업화가 몰락하게 돼요. 이제 급진개업화에 의해서 어디가 세워지게 돼요? 조선왕조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 온건개업화를 뭐 다 죽였겠어요? 그 일부 살아남은 세력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낙향하거나 정치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숨지기고 후학들이나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종이 그들 온건개업화 세력들을 다시 정계에 불러들여요. 그 왜 불러들일까요? 성종 때. 성종의 장인이 누구냐? 한명회예요. 아까 훈구파의 가장 주도 세력이죠. 그러니까 자기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했고 수렴청정이 끝나고 이제 자기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장인이 너무 뭐 세력이 막강하니까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이 온건개업파들의 특징이 뭔가 잘 보세요. 왜 갈라졌어요? 이 사람네들은 끝까지 뭐예요? 하나의 왕조와 한 사람의 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충을 정말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급진개업파는 충이라는 개념보다는 실리 쪽, 뭐 이런 쪽을 더 택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들은 뭐가 뛰어나다? 온건개업파들은 의리, 명분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어디에 정계에 이제 다시 부르게 돼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성종 다음에 누구예요? 그냥 제가 조금만 낄게요. 연산군 다음에 뭐 있어요? 중종반정 있고 그 다음에 중종 다음에 명종 그 다음에 선조 요까지 할게요. 중요한 게 요 두 사람이에요. 요 시기에 이 사람네들의 온건개업파의 또 특징은 뭐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시면 아니되옵나이다. 뭐 통촉하옵소서 하잖아요. 바른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왕이 까칠하면 어떡하겠어요? 다 그냥 혼내주거나 제거하거나 이러겠죠. 연산군 때 그랬어요. 그 연산군이 가만뒀겠어요? 이때 많이 제거당하고 또 중종반정은 누가 일으키냐? 이때는 살인 세력이 뭔가 세력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훈구 세력에 의해서 중종반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훈구 세력과 살인 세력들이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부닥치게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제거당하고 그 다음에 명종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점이 많잖아요. 외척이 너무 막 득세하고 또 이렇게 바른말 하다가 그러다가 선조 때부터 어떻게 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뭐가 실시가 된다? 살인 정치가 시작되죠. 누구는 이제 서서히 몰락하면서 훈구 세력들은 서서히 몰락하면서 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조선 전기에 있었던 반정, 중종반정은 훈구 세력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러면 조선 후기에 반정이 또 하나 있죠. 무슨 반정이죠? 인조반정. 인조반정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가? 났는가요? 서인이요. 이 좀 이따가 이제 계보 나올 거예요. 서인이 바로 누구의 항맥을 이은 사람들이에요? 율곡 이의 항맥을 이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론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림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무서운 게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뭐를 지배할 수 있다?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유성룡 같은 분은 임진왜란 때 그 고생하면서 손조를 막
모셨잖아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선조가 신의주까지 피난 가고 이랬을 때 아, 조선이 가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명나라로 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선조를 말리고 끝까지 그래도 속으로는 어땠겠어. 사람인지 아 이게 진짜 왕 맞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왕이 자기 몸 하나 보존하려고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려고 한다. 벌써 그때부터 그 사람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뭐가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왕권과 신권 뭐 비슷하다고 보니까 모두 가능한 거예요. 반정도 가능. 이거 하다가 지금 제가 이것까지 쭉 설명드린 거예요. 뭐하고 뭐는 차이가 있다.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은 차이가 있다. 왜 차이가 있냐면 중종반정 때는 아직 무슨 세력들이 자리 잡지 못했어요. 살림 세력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오히려 훈구 세력의 영향력이 컸지만 선조 이후부터 본격적인 살림 정치가 시작되고 훈구 세력이 약화되면서 주도권을 누가 잡게 되는 거예요? 살림들이 잡게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선조 이후에는 누구에 의해서 반정이 일어났다? 살림 세력인 서인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황 선생은 뭐를 굉장히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뭐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예, 공경경을 중요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율곡이 선생은 뭘 중요시 생각했냐면 정성성을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면 퇴계 이황 선생은 굉장히 그 도덕적인 가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했어요. 그런데 율곡 이의 선생이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가치를 뭐 중요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도덕적인 가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와 생각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거를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실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걸 현실 속에서 실현을 하지 뭐 대충 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뭐 저보다 한자 더 많이 아시는 선생님들 많으시겠지만 여기 정성성의 글자를 잘 보세요. 자, 한자가 보면은 이 글자 하나도 우리가 평생 동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실행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정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말을 실천해서 그거를 결과로서 이루어내는 게 뭐 한 거예요? 그게 정성성이고 그게 성실성이죠. 그래서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율곡 이의 선생은 실천, 사회에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를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서 실현하는 거에 높은 비중을 줬기 때문에 정성성을 중시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퇴계 이황 선생이 율곡 이의 선생의 입장을 반영하는 기대승과 사단 칠정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율곡 이의 선생은 성운이라는 사람과 사단 칠정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 뒤에 이렇게 성운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성운은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 사람은 아니냐. 퇴계 이황 쪽의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단 칠종론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율곡과 생각을 조금 달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가 발현해서 기가 이에 따른다.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황 선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고 이 선생은 아까도 했지만 이 기 중에서 뭘 더 중요시 생각해? 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기가 발현해서 이에 합류함으로써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사단 칠종론에 대해서 이제 논쟁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영남학파는 일본 성리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했는데
기호학파, 즉 율곡이 선생의 성리학을 이은 그 기호학파는 그냥 생각하는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을 중요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실천에 앞장선 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쭉 계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들을 조금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 제가 물을 절로 갖고 갔네. 말하다 보면 목이 조금 칼칼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기 이원론과 이기 이론론에 따른 그 학파, 또 학파가 뭘로 또 연결되냐면은 정파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계보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다양하게 또 좀 방향성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또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후에 이런 그 학파 내지 정파들이 어떻게 분류되면서 그들의 행보를 행보를 하는지 이제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림이 언제부터 전국을 주도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선조 때부터 전국을 주도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분당이라는 거는 뭐예요? 서로들 학파가 정파를 이루면서 자기네 쪽에 의견, 처음에는 공론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질돼서 자기네 쪽의 의견을 더 앞세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사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사림이라고 하는데, 사림이라고 하는지는 말씀드렸는데, 이 사림을 크게 뭘로 나눈다? 서인과 동인으로 나눕니다. 서인은 누구의 항맥을 이은 사람들이다? 율곡 이의 항맥을 이은 사람들이고, 동인은 뭐예요? 예, 퇴계 이황 선생의 항맥을 이은 사람들인데, 기존에 정계에 있었던 기존 사림을 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서인이고, 누구 때? 선조 때, 그때 정계에 진출한 뭐예요? 신진사림을 뭐라고 한다? 동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인 동인이라고 부른 게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서인 쪽에서는 심의겸이라는 사람이고, 동인 쪽에서는 김효원이라는 사람인데,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서인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심의겸 내지는 그 서인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느 쪽에 많이 살았느냐,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많이 살아서 서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진사림, 아까 이황성색의 항맥을 이은 사람들은 김효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에 더 많이 살았다? 예, 경복궁 동쪽에 더 많이 살았다고 해서 동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인은 율곡 이 선생의 성리학을, 그 다음에 동인은 퇴계 이황 선생의 성리학을 계승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에서 뭘로 이제 나누어지는 게, 사림이 뭐와 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 서인, 동인으로 나눠지고, 사림에 대한 설명은 아까 했으니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학파와 영랑학파의 형성인데, 이거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서인, 동인과 관련된 거죠. 뭐 서인이 아까 율곡이, 여기 동인이 퇴계 이황. 그러면 선생님들이 맞춰보세요. 기호학파는 누구랑 연결됐을까요? 예, 율곡이. 율곡이 선생은 이쪽 서울 쪽에서 살았나? 살으셨나 아닌가? 파주 하여튼 요 경기도 쪽이에요. 어머니는 저쪽이지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율곡 이의 항맥을 이은 사람들이, 요 기호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경기도 할 때 기자고요. 그
그 다음에 충청도 지방을 옛날에는 호서지방이라고 했어요. 그 호서지방 할 때 호자가 합쳐서 뭐라고 부르게 됐다? 기호학파.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그 다음에 퇴계 이황 선생의 학맥을 이은 사람은 아까 그분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예, 안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니까 무슨 학파라고 부른다? 영남학파라고 부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유성룡 누구와 관련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퇴계 이황 선생이죠. 그럼 여기서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동에 가면 무슨 서원 있어요? 저기 유성룡과 관련된 거 병산서원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다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거기 있는 게 유성룡의 고향도 어디예요? 안동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퇴계 이황 선생의 눈에 띄어서 아주 총명하고 그래서 아주 눈여겨봤던 그런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유성룡 그분이 이순신 장군도 청거했던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기호학파, 영남학파 지금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사림이 어떻게 이게 계보가 나누어지는지. 그래서 기호학파는 이익설인 이기 이론론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뭔가 현실을 바꾸고 개혁하고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인과 제도 교육을 통한 부국 안민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면 영남학파 퇴계 이황 선생의 학맥을 따르니 영남학파들은 그분의 이제 이황 선생의 이기 이원론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자기에 대한 도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성찰 이런 부분에도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철학자와 대표적인 철학자와 이황 선생과 이 선생을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누구와 누구랑 비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계 이황 선생은 제 생각에는 플라톤 쪽에 가깝고 그 다음에 율곡 이 선생은 아리스토텔레스 쪽에 가깝지 않은가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황 선생은 인간의 존엄성, 본성 이런 거를 내면적인 성찰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율곡 이희 선생은 인간의 존엄성 이거를 내면적으로 관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고 보편화하려는 어떤 사회 철학을 좀 제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 있는 게 누구예요? 예, 율곡 이희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융통성이 있다. 이거 융통성으로 보면 그 이황의 학맥을 이은 분들은 조금 뭐예요? 융통성이 좀 없고 그 다음에 이희의 학맥을 이은 분들은 융통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 융통성이 있고 없다를 이분법적으로 누가 좋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요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어때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융통성이 많은 사람들은요 잘 변하고 자기가 변하는 그 구실을 참 잘 갖다 붙여요.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학자들도 꽤가 많아요. 이게 이후의 행보를 보면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답답하긴 해도 퇴계 이황 선생의 학맥에 이은 사람들은 그냥 묵직하고 크게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냥 꾸준한 면이 있어. 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데도 좀 어눌하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이 뭐예요? 얍삽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율곡이의 학맥을 이은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런 기호학파, 영남학파가 성립된 초창기에는 서로 자기네의 학통이 더 맞다, 아니다 막 이러면서 정당화하고 상대편을 비판하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또 가지를 쳐갖고 학풍들이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 자기 학통에 대한 뭐 반성이나 또 새로운 문제를 또 좀 찾는 이런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그 개념적인 논쟁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역사, 이거는 뭐를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임진왜란. 선조는 임진왜란 지난 거고 또 인조는 병조불안을 지나게 되죠. 이렇게 그 시대적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시대적인 역사와의 요구와 연결돼서 뭐로 확장하게 된다? 예학과 의리론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설명하도록 할게요. 전쟁이 겪고 나면 질서가 어떻게 돼요? 사회 질서가 막 혼란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를 다시 한번 확립시켜야 돼요. 예를. 인간이 갖추어야 될 예를 다시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기가 바로 어느 시기다? 17, 18세기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혼란해지니까. 그래서 예학이 발달이 되고 의리로는 지금 이 예학은 임진왜란을 겪고 난 직후에 많이 발달되고 의리로는 뭐를 겪고 난 다음에 병자호란을 겪고 난 다음에 의리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예학은 뭐 퇴계 이황 선생의 학맥을 이었던 율곡 이해 선생의 학맥을 이었던 예학의 발전에 관해서는 둘 다 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의리론은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의리론을 강조를 했을까요? 지금 요거가 딜레마인 거예요. 아까 제가 사람이 융통성이 많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한 거를 뭐예요? 합리화시키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랬죠. 병자호란이에요. 그러면 여기 뒤에 더 나오나? 네. 네. 보죠. 아니 이거 하기 전에 그거 제가 설명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예학과 의리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17세기에 임진왜란 겪고 난 다음에 예를 사회적인 질서가 많이 흔들렸으니까 그걸 다시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예학을 중시를 했는데 그것이 아주 쟁점화됐던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예속론이라고 해서 뭐냐면 효종이 죽었어요. 그런데 효종의 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 이제 나중에 어머니죠. 그랬지만 어쨌든 왕의 어머니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어머니니까는 대비죠. 대비가 상복을 1년을 입어야 맞느냐 3년을 입어야 맞느냐 이거 갖고 싸웠어요. 그럼 선생님 이제 지금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알아맞혀 보세요. 3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뭐 이황 이 선생의 학맥 이은 사람들 중에 누굴까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해서요. 이황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어머니지만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신하와 똑같이 3년 동안 상복 입어야 된다. 그런데 율곡 이 선생의 학맥을 이은 사람들은 왕비인데 아니 왕비가 아니라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아들의 죽었다고 해서 뭐 굳이 3년상 입을 필요 있느냐 1년만 입어도 된다. 이거는 뭐냐면 왕권을 얼마나 중요시했느냐 아니냐의 인식이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영되어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의리로는 또 어느 쪽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했을까요? 이거는 병자호란 이후예요. 이게 정치 상황하고 다 이렇게 엮어서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의리론 어느 쪽에서 적극적으로 했을까요? 퇴계 이황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행보가 여기까지는 우리 상식선에서 딱 가는데 병자호란 이후부터는 상식선에서 안 가고
지네 마음대로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까 인조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서인에 의해서 세워졌죠. 그러면 이때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서인이 갖고 있죠. 그런데 이때 중국의 정세가 바뀌게 됩니다. 명나라가 쇠락하고 이제 여진 또는 뭐 저거라고 하죠. 만주족이라고도 하죠. 예, 누구의 세력이 커지게 돼? 여진 내지 만주족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어떤 나라를 세우게 돼요?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왜냐하면 금나라 있었어요. 고려 때. 근데 금나라 멸망했잖아요. 나중에 세운 금이다 해서 후금이라 그러다가 나중에 국호를 뭘로 바꾸죠? 청나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누가 지금 중국의 영역에서 누가 힘이 이제 커지는 상황이에요. 예. 명나라는 쪼그라들고 청나라가 이제 쫙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때 청나라가 우리한테 뭐예요? 사대 관계를 요구하죠. 네. 신하로서의 예를 갖추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참 유교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조선의 역사를 보면 유교가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유교가 누구에 의해서 체계화된 학문이에요? 중국의 어떤 집단에 의해서? 예, 한족입니다. 중국의 다양한 집단이 있잖아요. 한나라를 세웠던 한족. 근데 중국 역사에서 보면 한족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나라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건 뭐 완전히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한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명나라예요. 그러면 이 유교 문화는 이 한족에 의해서 성립되고 체계화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유교 문화의 적통 계승자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한족이죠. 네. 한족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가 적통 계승자일 거 아니에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명나라 멸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자호론 겪게 되면서 아주 뭐 인조가 치욕적인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지? 말하다가 잊어버렸네. 네. 치욕적인 상황을 겪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런 부분들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회복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조 때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예요? 서인이에요. 그러면 그 청의 압박에 굴복하고 오히려 끝까지 망해가는 명나라 쪽에 섰던 집단들이 누구예요? 서인 집단이죠. 그죠? 네. 그들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주화파와 주전파로 나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명이 우리한테 명이 아니라 이제 청이 우리한테 4대 관계를 요구할 때 이 청을 뭐라고 인식했냐면 오랑캐라고 인식하면서 이 우리 오랑캐하고 4대 관계가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야? 주전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주화파는 지금의 실세는 명이 아니라 청이니까 청과 화친해야 된다. 그런데 주로 이런 쪽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론계예요. 아까 제가 서인 얘기했죠. 서인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은 뭐고 뭘로 나눠져요? 예, 예. 예.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노론, 소론. 그래서 이 노련의 가장 대표 주자 누구죠? 예. 그리고 소론은 기본적으로는 율곡이의 항맥을 따르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조금 더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조금 더 정계에서 소외된 이런 집단들이 어디에 포함된다? 소론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난리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의리론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뭘 빌미로 해서 침략을 했냐면 정명가도였어요. 명나라 치려고 하는데 너희 길 좀 빌려줘. 근데 우리가 남의 전쟁하는데 길을 빌려줄 일도 없고 그때 우리는 명나라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였으니까 뭐 그걸 들어줄 일이 없죠. 그 걔네가 그거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거 보세요. 저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고려 거란 전쟁 거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 작가가 그 멘트들 중에 굉장히 그게 확확 가슴에 와서 닿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은 명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힘 있는 자는 어떤 명분을 갖다 대도 그게 통한다. 힘이 없는 자는 어떤 명분을 갖다 대도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야 이거 쓴 사람 되게 그리고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찌됐던 군주는 뭐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지 최대한 전쟁 그런 대사가 지금 되게 많이 나와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작가가 드라마를 통해서 막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의리로는 처음에 등장한 거는 명나라가 나중에 임진왜란 때 우리를 명나라 지원군을 보내줘요.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 정명가도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도 손 놓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의리로는 언제 등장하냐면 아까 제가 병자호란 이후에 등장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임진왜란 났을 때 우리 도와주었던 명나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그 신의를 지켜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의리론이에요. 그런데 이 의리론은 누가 의리론을 내세웠겠어요? 청을 배척하는 세력. 청을 배척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예, 서인의 노론. 그런데 제가 서인은 기본적으로 그 율곡이 선생의 학맥을 이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실천하고 그 다음에 뭔가 사회제도를 개혁을 하고 뭐 이런 쪽인데 이거는 이 명분은 왜 나왔느냐. 자기네들이 뭐에 그냥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사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진리는 이황의 학맥을 이은 사람보다는 누가 더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원래 학맥 그대로만 보면은 율곡이. 근데 지금 명나라는 망해가고 청나라는 지금 뜨고 있는데 끝까지 망해가는 청나라를 지지한다? 이거는 원래 서인이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렇게 변질된 그런 행로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왜 보일까요? 자기 자신을 뭐 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노론 특히 주전파들에 의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당시 인조가 지금의 석천호수 여기서 가깝죠? 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뭐가 있냐면은 저 롯데월드인가 있죠? 네. 저거 있어요. 예, 삼존비 있어요. 삼존도비 거기 그 자리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뭐 정확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한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머리를 뭐 땅에 뭐 조아리면서 이거는 완전 굴욕적인 거예요. 근데 전쟁하자고 했던 게 누구예요? 노론이잖아요. 노론 주전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네들이 말했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는 대신에 뭐 내세워요? 의리론 내세우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뒤에도 나오겠지만 또 뭘 여기서 제시해요 나중에. 이런 거 다 누가 제시한다? 예, 서인 노론 쪽에서 얘기합니다. 북벌론 뭐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치욕적인 이런 걸 안겨준 청나라 우리가 뭐예요? 쳐야 된다. 아이고 칠 수 있으면 그런 꼴을 안 당하죠. 그죠? 이건 뭐예요? 치지도 못하면서 뭐예요?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거를 이런 걸로써 뭐예요? 확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 중화주의 이거는 여기는 없지만은 이제 어차피 이거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하는 거니까 하는 거에는 크게 지장 없을 겁니다. 하는 김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설명드리도록 중화 사상은 뭐냐면은 중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민족 국가 중에서 처음에 중화 사상을 표방한 거는 누구냐면 한족이에요. 그리고 중화 사상이 잘 표현된 역사서가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뭐냐면 한족의 역사 문화가 다른 집단의 역사 문화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사상이에요? 중화 사상이에요. 왜 중화 사상이라고 하냐면은 원래 그 한족을 라고 칭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화족이라고 했어요. 하자는 여름 하자.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예. 빛날 화자에서 하와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화고 그 다음에 상고사에서 하와족과 대치관계에 있었던 집단이 바로 동이족이에요. 그래서 동의할 때 일을 해서 이런 인식을 뭐라고 한다? 화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 다른 집단의 역사보다 우월하다는 이런 지. 그래서 그 동이족이라고 했을 때 이자가 한자 사전 찾으면 오랑캐 이자지만은 그거 글자를 보시면 무슨 글자고 무슨 글자가 합쳐져 있어요? 예, 큰 대자와 활공자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동이족은 어떤 집단이다? 큰 활을 잘 만들고 활을 잘 쏘는 집단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유목 위주의 생활을 하고 한족은 농경 위주의 생활을 하는 집단인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화이족이라고 할 때는 오랑캐 이자하고 이거.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한족의 역사 문화가 다른 집단의 역사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을 중화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중화 사상이 있어요. 소중화 사상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조선, 뭐 일본 이런 나라인데 뭐냐면 중국이 하는 거를 그대로 본따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제일 잘났어요? 한족이 제일 잘났어. 마찬가지로 나랑 힘이 비슷하거나 나보다 힘이 약한 나라한테 지금 중국의 한족들이 했던 이런 중화사상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를 뭐라고 한다? 흔히 말해서 짝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소중화사상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조선 중화사상은 뭐냐면은 뭐 이후에 등장하게 된다? 병자호란 이후에 등장하는데 요것 제시한 것도 누구예요? 바로 노론이에요. 요것도 뭐 하기 위해서? 병자호란에 대한 면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냐면 아까 제가 유교 문화는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킨 거는 무슨 족이라고 그랬어요? 한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중화 문화의 적통 계승자는 아까 얘기했던 제가 뭐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한족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근데 한족에 의해서 세워진 명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주인은 누가 된 거예요? 예, 그들이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뭐예요? 이제 청이 중화의 중심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몇천 년간 계승 유지되어 온 유교 문화를 계승할 만한 문화국은 오로지 어디밖에 없다? 조선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바로 조선 중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적, 군사적의 그런 그 열악함을 그 문화적인 우월감으로써 극복하려고 했던 게 바로 뭐예요? 조선 중화 사상이에요. 사실은 나오게 되는 배경은 북벌론이나 조선 중화 사상이나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뭔가를 실천하고 뭐 개혁하고 이러려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의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화하고 덮으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요. 율곡 이 선생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항맥을 이은 사람들 중에 이제 그렇게 그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잠깐 예. 청시월 저쪽 노론이 예. 그 척화파했었다는. 자꾸 이제 엇갈리게. 아니 그러니까 척화라는 거는 이게 어디로 어떤 경우는 딱딱 나누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일단 이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뒤에 가서 또 하도록 할게요. 척화라는 거는 외부 세력을 저거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 노론이 저기 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 제가 강의를 다 끝나고 이따가 질문 시간을 드릴 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강의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은 좀 적어 두셨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하시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예학이나 의리론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 그 배경 지금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이해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 국사책 있으면 한번 빼갖고요. 오늘 배운 그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기같이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네. 그럼 이제 먼저 기호학파. 기호학파가 아까 뭐예요? 누구의 항맥을 이은 사람들? 율곡 이의 항맥을 이은 사람들이 주로 기호지방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기호학파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서인. 서인은 뭐고 뭘로 나눠져요?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죠. 네. 그래서 이 기호학파의 대표적인 사람들 몇 사람께 쭉 보도록 할게요. 성은 아까 얘기했어요. 누구와? 성원이 아까 누구와? 이의와 사단 칠정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원학은 어디에 속하지만 그 태계 이왕 쪽의 항맥이 아닌 율곡 이의 쪽 항맥에 속하지만 사단 칠정론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이왕 쪽에 아까 가깝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김장생이라는 사람이 예학을 아까 뭐가 발전하게 된다 그랬죠. 예학이나 의리론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김장생이라는 사람이 예학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송시열은 지금 말했던 그거랑 거의 다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가장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 여기 있나? 이게 맨날 헷갈려. 야, 맨 앞에 거지. 예. 그 다음에 예학과 의리론을 계승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효종의 북벌론을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종 사후에 서인의 영수로서 영향력 구사하고 서인 분열되자 노론의 영수가 되고 그래서 지금 말했던 그런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이분도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자신은 나름 이런 게 어디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마지막 생을 어떻게 마감하냐면 사약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어디지? 땅끝마을. 해남의 그 바닥 이렇게 뭐 가는 데 있잖아요. 아니요. 섬. 아니야. 아니야. 땅끝마을에서 거기 되게 거기 가면 보길도. 예. 보길도 예, 문선도인데 거기에 글로 귀환 가시거든요. 보길도. 예, 예. 그래서 결국 생을 마감하는데 진짜 이분은 죽을 때까지 이게 악의가 있다기보다 그게 자기는 옳다고 끝까지 그런 신념에서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거를 막 아주 얕은 머리로서 뭔가 막 이러려고 한 것보다 이 사람은 진짜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니까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은 소론의 박세채라고 소론의 영수고 기호학파의 일원이었지만은 율곡이와는 다르게 마음심은 심성은 뭐에 해당해요? 이에 해당하고 인간의 감정은 기에 해당하는데 이 소론의 영수였던 박세채라는 사람은 마음을 뭐라고 봤어요? 이와 기가 결합한 것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율곡이의 항맥을 잇는 이쪽에 있었지만은 그 이왕이 중요시 생각했던 덕목인 뭐 공경경을 더 중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양쪽 다 마찬가지 기본적으로는 뭐 율곡 선생의 항맥 그 다음에 퇴계 이황 선생의 항맥을 잇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과 다른 견해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남학파 살펴보는데 영남학파하고 영남학파 중 동인중 남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동인중 남인, 그 다음에 영남 남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기호 남인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남학파, 그러니까 동인중 남인인데 남인에는 기호 남인, 그 다음에 기호 남인은 뭐 영남 남인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 그냥 누구의 항맥을 이은 사람들을 퇴계 이황의 항맥을 이은 사람들을 영남학파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남인을 지칭하지만 여기 아까 제가 동인 여기 쓰도록 할게요. 보고 있는 거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아까 서인은 제가 썼죠. 그러니까 서인은 노론, 소론 나누는데 동인은 뭐예요? 북인, 남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퇴계 이황 선생의 항맥을 이은 사람들은 남인이에요. 이 북인은 누구와 관련된 사람들이냐면 서경덕 항맥을 이어서 온 세상은 다 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이런 거보다는 실제적인 이런 측면들을 또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북인이 언제 정권을 잡게 되느냐 하면은 광해군 때 정권을 잡게 돼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광해군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이 몰락하면서 북인도 어떻게 돼요? 같이 몰락해요.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어디로 편입하게 된다? 남인으로 그러니까 뭐 이후에는 저기 인조반정 이후에는 이제 북인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죠. 이쪽으로 편입이 됐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는 그 율곡이의 항맥을 이은 사람들 이제 몇 사람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여러 사람들 있지만은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들이 김성일은 이런 측면에서 주목하다기보다는 그 잘 알고 계시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통신사로 양쪽에서 서인과 동인 쪽에서 보냈어요. 서인 쪽에서는 누구예요? 황윤길이라는 사람을 보냈고 그 다음에 저기 동인 쪽에서는 김성일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두 사람이 일본의 동태 막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막 들렸어요. 임진왜란 일어나게 되네. 그래서 그 동태 살피고 오라 그랬는데 둘이 똑같은 거 같이 갔다 보고 와서는 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했고 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인의 황윤길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봤고 그 다음에 그 동인에 해당하는 동인 이제 나중에 이제 남인으로 부르게 되죠. 김성일은 보니까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했는데 당시 조정은 누구의 말을 수용했냐? 김성일의 말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김성일이 많이 좀 추궁을 당했고 그 다음에 김성일이 또 의병활동에도 또 참여를 해서 뭐 죽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제 세부적으로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이황의 학풍을 이어갔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송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본인이 쓴
주제설이란 데서 마음을 주인으로 본다 해서 이왕이 인간의 심성, 이거 굉장히 뭐보다 더 중요시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감정 이러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를 계승했고, 그 다음에 영남학파는 특히 영남학파의 호파와 뭘로 나누냐면 병파로 나누는데, 이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세운 서원이 호계서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성룡이라는 분이 세운 서원이 병산서원이에요. 그래서 요 호계서원의 호자와 병산서원의 병자를 합쳐서 무슨 뭐라고 해요? 뭐요? 호병? 네. 하여튼 요 호파와 그 다음에 병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허목이라는 사람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송시열이라는 분이 있었죠. 노란에. 그런데 이 남인의 수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허목이라는 분이고, 송시열에 맞서서 예송 전개한 거예요. 아까 누가 죽고 난 다음에,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네.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왕권이 중요하니까 3년상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왕의 어떤 주리론의 입장에서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익은 허목의 학통을 이은 분이에요. 그리고 남인은 다시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느냐에 따라서 영남, 남인, 기호, 남인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익이라는 분은 기호, 남인 중에서 나중에 어느 쪽으로 가는 실학파로 가는 제자들이 누구에서 수학한 제자들이 많다? 성어사설을 쓴 이. 그래서 그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정약용 이런 분들도 여기 이익의 제자예요. 근데 정약용은 좀 이따가 얘기할 게 많아요. 조금 특이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떤 부분이 특이한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각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했는가 한번 이제 이렇게 쭉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학사상이 전개가 돼요. 그런데 실학사상은 그 전에는 뭐예요? 너무 학문적인 부분에 집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학사상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옛고자를 써서 고학이라고 하고, 성리학에서 그 다음에 뭔가 실사고시, 조금 우리 생활이나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는 쪽으로 성리학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했던 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실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학의 반대 개념으로서 성리학의 그 고학이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학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기본은 어디예요? 성리학의 기본을 두고 있고, 언제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영조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까 고학이 너무 현실적인 부분하고 좀 멀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너무 허망하다. 허학이라고 하는데 훨씬 더 실질적인 이런 측면의 학문을 얘기하기도 해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사상사 연구에서는 17세기 이후에 대두된 유학의 새로운 경향을 지칭을 하는데, 실학은 현실성, 실용성, 개방성, 실증성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모학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고학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현실 문제,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학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전통주의의 권위, 폐쇄성에서 벗어나서 조금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또 객관적인 의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을 뗐는데, 이러한 이제 실학이라는 게 하나의 학문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언제 이후부터? 18세기, 특히 영조 이후부터. 그래서 이쪽은 실학은 따로 큰일 났다. 몇 개 안 이래갖고 헷갈려. 실학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학이라는 게 이제 선보이기 시작한 거는 17세기인데 제대로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전개되는 거는 이제 그 이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7세기 전후반은 실학자들이 그냥 학맥에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수강, 유영원, 박세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영원 이분은 나중에 어디와 연결되었냐면 기호 남인 계열의 그 좀 선두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뒤에 다시 나오니까. 이수강이라는 분은 뭐 썼냐면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죠? 지봉유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천주학을 동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라고 불렀다? 우리 서학이라고 불렀죠. 천주학이나 중국의 문물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고 하는 어떤 실사구시의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고 유영원이라는 분은 반개수록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토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설명하겠지만 여기 먼저 저거 보면은 아까 서인에 뭐가 있어요? 남인이 있었죠. 남인 중에서 누가? 기호 남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데 미리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노론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북학파가 있습니다. 북학파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청에 굴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청나라에 뭐를 보냐면은 문화외교 사절단을 보내는데 청나라에 보내는 문화외교 사절단을 뭐라고 한다? 연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나라 우리나라에서 가깝나요? 멀잖아요. 이 먼 길을 떠나는데 나이 많이 먹은 노신을 보내겠어요? 어떤 사람들 주로 많이 보내겠어요? 예, 젊은 사람들 보내겠죠. 그래서 이 노론계에서 젊은 학자들, 연행사로 갔던 젊은 학자들이 청나라 가서 보니까 청나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서양의 새로운 여러 가지 뭐 문물이나 뭐 기기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청나라를 통해서 이러한 문물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의 문물과 기기 이거를 청나라가 우리보다 어느 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으니까 청나라의 문물도 필요하면 들어와 있는 이런 문물도 필요하면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북학이라고 학문할 때 학이에요. 그래서 북학파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 사람네들이 결국은 뭐예요? 실학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누구 나와서 이걸 했냐면 유영원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호남이는 개혁을 하는 방향성이 뭐냐면 뭐 중심에? 농업 중심의 개혁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상공업 중심의 개혁. 그리고 여기서의 방향성은 뭐냐면은 경색 치용이고 여기는 뭐예요? 이용 후생입니다. 요거 설명하고서 저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요거 보세요. 요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계보 사립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서인 동인 얘기했고 그것이 다시 노론 소론 그 다음에 북인 남인 그 다음에 북인이 또 남인의 편입이 되고 이런 계보들 쭉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쓴 거는 계보 중에서 이 사람네들이 이제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실학파에 속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인 중 기호 남인들은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그 다음에 노론 중에서도 북학파, 아까 좀 북학파가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지 쭉 설명했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상공업 중심인데 경세치용하고 이용 후생에 대한 거 말씀드릴게요. 안 그러면 두 개가 헷갈려요. 뭐냐면 기호 남인들은요. 농업 중심의 개혁을 하면 농업의 근간이 되는 게 뭐예요? 토지예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된다?
토지 개혁부터 해야 돼요. 토지 개혁을 하는 건 이거 뭐예요? 이건 정치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제도 개혁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경세 치용이에요. 그 방향성이. 그런데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청나라 가니까 여러 가지 발달된 서양의 문물이나 기기 봤잖아요. 이런 거 이용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윤택하고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발달된 기기나 문물을 사용을 해서 이용해서 후자, 두터울 후자 우리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는 방향 쪽으로 가야 한다 해서 뭐라고 한다? 이혼후생. 이 방향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펼쳤던 가장 선두주자가 바로 누구예요? 유영훈이다. 지금 요거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말 잘못하면 약간 당시의 체제를 다 부정하는 반란자로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기존의 토지대들을 뭐 흔들려고 한다 그러면 기존의 그 세족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펼친다는 거는 사실 지금의 입장에 벌써 보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토지 신분에 따라서 토지 배분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영호는 국가 체계의 전면적이고 근면적인 개혁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박세당이라는 사람은 예성 갖고 양쪽에서 오랫동안 실강이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명나라가 멸망했는데 왜 명예 청연호를 쓰냐.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중국을 지배하는 청의 연호를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저 창덕궁 저 뒤쪽에 가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대보단 뭐예요? 명나라 망했는데 우리가 명나라의 왕실에 뭘 지내줬어요?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줬어요. 그거 뭐에서 나온 거예요? 의리론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현실적이지 않죠. 원래 율곡이 선생은 현실적인 방향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방향성이 좀 희석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아까 실학의 발전 아까 설명했고 이쪽 농업 중심의 개혁론 펼친 거는 아까 이게 쓴 뭐가 있어요? 성호사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학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호사설의 성호를 따서 뭐라고도 부른다? 성호학파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 좀 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느냐. 기호남인인데 다들 보면 정계의 핵심적 이건 뭐예요? 기득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기득권 가진 사람이 굳이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토지 배분을 재분부를 통해서 민생 안정, 부국 강변 취해야 된다면서 결국은 소농민이나 노비 입장을 대변해서 토지 개혁, 뭐 노비제 혁파 주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신분에 따라서 토지 차증 배분하고 또 자영농 육성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데 여기서의 한계점은 뭐냐면 끝까지 그래도 뭐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제 사회, 양반제는 포기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본주의의 경제 뭐 이런 경제 개념 이런 거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상공업 발달과 화폐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부정적인 입장이니까 어디와 차이를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노론의 북한파와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선생님들 이거를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게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기호남인에 속하는 뭐 실학자들 그 제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뭐 많지만 얘기했어요. 대부분은 누구와 같은 맥락이냐면 이 성호사설을 쓴 이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제자 양성과 함께 아까 성어학화 이루었는데 역사 서술의 고증학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한존론이라고 해서 뭐냐면 필요한 토지는 세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필요하지 않는 토지는 매매를 허용하자라는 뭐 이런 한존론 이런 것들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정약용은 저쪽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어느 쪽 사람들? 남인들이 싫어했을 것 같아요. 학맥은 누구의 학맥을 잇고 있지만 퇴계 이황 선생의 학맥을 잇고 있지만 생각 중에 많은 부분이 또 어느 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예, 율곡 이쪽 입쪽의 학파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문적인 계보는 기호 남인인데 노론에 북학을 접하면서 고학은 아까 뭐와 비교되는 거라 그랬어요? 실학과 비교되는 거라 그랬죠? 고학과 북학을 절충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은 고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를 모셨어요? 정조를 모셨는데 왕조 체제, 왕조 세습제, 왕권 강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인정해야죠. 그래서 고학에 따라서 왕이 세습제는 인정하고 왕권 강화는 지지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요? 북학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그 사람 정약용의 개혁의 방향성은 경세치용이 아니라 어느 쪽에 더 가깝다? 이용 후생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예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이 조선시대의 민주주의의 개념을 확실하게 그 표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다? 정약용입니다. 그 전에 이런 얘기 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 했는지 보세요. 민심이 왕권의 존폐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주권재민, 최고 권력자의 그 권력은, 최고 권력자의 권력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백성으로 주권재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스려지는 체제가 되면서 국가가 형성됐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이 정약용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지도자가 없었다. 권력자가 없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게 많으니까 백성들이 현명한 자를 왕으로 최고 권력자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국가라는 게 생겨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 권력자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왕권의 존폐는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민심의 향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도 최고 권력자들이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민심이 떠나는 이 부분에 예민하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원래 이 사람이 기호남이니까 농업 중심의 개혁론 쪽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에 더 기울게 되는데 초기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토지제도와 관련돼서 여전제를 얘기했어요. 여전제가 뭐냐면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해야 된다는. 그래야지 뭐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빈부의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이분은 사회주의의 개념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굉장히 빨리 앞서서 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대 그 다음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에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으로 갔지만 이거를 어디에 적용시키려고 했다? 농업 중심의 개혁론에 뭐예요? 서양에 발달된 기기나 문물을 통해서 농사 지으면서 뭐예요? 농업 생산량을 향상하고 이런 쪽까지 같이 연결하려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획기적인 거는요. 기존의 이기 철학을 부정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당시 조선시대에 뭐라고 하냐면 그걸 뭐라고 해야지? 반항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아까 제가 쭉 설명했지만 이기 철학이 성리학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을 했는데 어떻게 부정을 했느냐. 아까 인간의 심성은 이에 해당하고 인간의 심성 내지 본성은 이에 해당하고 인간의 감정은 기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요. 인간 존재, 인간의 심성을 마음의 본체나 이치로 규정했던 기존의 성리학과는 달리 성기호설, 이 인간의 마음, 이거는 사람의 우리가 기호식품 있잖아요. 뭐 담배, 뭐 껌이나 뭐 술 같은 거. 사람의 마음, 이 성이라는 거는 결국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기호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굳이 하늘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를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질서와 하늘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를 분리하고자 해서 이거는 성리학 내지는 유학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에요. 아까 성리학이 유학에 포함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학의 근본적인 세계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천인합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성화학파를 는 이후에 조선 말에 애국 계몽 사상가 그다음에 국학자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학파 아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누구에 의해서 노론의 그 북학파죠. 이용 후생학파. 여기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한 것만 얘기할게요. 여기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해 주느냐. 아까는 뭐예요? 농민들이나 노비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데 여기는 누구의 입장? 상공인의 입장. 그래서 상공은 그러면서 여기는 또 뭘 주장하고 있어요? 아까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펼쳤던 사람들은 그 양반제 폐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는 또 양반제 철폐 주장하는 내용도 나오고 여기도 보면은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라고 하지만 이제 농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뭐 생산 증대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어떤 방향성과 결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좀 어느 정도 느끼셨죠? 그래도 어느 쪽으로 가던 둘 다 뭐예요? 잘 되자고 하는 거지 못 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북한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보다면은 유수원, 농업의 전문성, 요거 이제 농업 중심의 홍대영, 균전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리학의 세거반인 천동설 부정하고 이제 박지원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박지원이에요. 국학사상의 발전을 이끈 사람인데 그 열하일기라는 책을 통해서 그 다양한 어떤 실학사상을 펼쳐 보이고 있고 예를 들면 수레와 선박을 통해서 유통해야 된다. 이 시기에 이미 유통이라는 부분, 물건의 흐름, 뭐 이런 유통의 중요성 얘기하고 문벌, 양반 문벌 제도의 오탄하네요. 비생산성을 뭐 하기도 해요? 비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박제가라는 사람도 좀 눈에 띄어요. 서울 출신이에요. 사실은 조선시대는 뭐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서울이 정계에 진출하는 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언제 때 그랬을까요? 태종 때 그랬어요. 태종이 열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막내인 그것도 후처한테서 난 막내인 방석한테 물려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낳지 않은 아들은 뭐예요? 정치에 입문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좀 완화가 된 게 정조 때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그 규장각에 있었던 젊은 학자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 중에 서울 출신들도 그때 이렇게 뽑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박제가 서울 출신인데 이 북학이라는 책에서 청나라와의 통상 강화 지금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국가와 국가와의 무역에 관한 통상 강화. 그 다음에 양반도 뭐 할 수 있다? 상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기술 습득이 필요하면 누구도 초빙해서 우리가 기꺼이 배워야 된다. 서양인도. 그래서 참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론의 북학파는 나중에 누구랑 연결된다? 조선 말에
개화 사상가들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했고요. 그 다음에 개화파와 수구파의 분열 얘기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화파는 좀 전에 누구하고 연결됐죠? 예, 노론의 북학하고 연결됐고, 수구파는 또 어느 쪽하고 연결될 수 있겠어요?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펼쳤던 기호 남인 쪽, 이쪽하고 연계가 되겠죠? 예. 이 다시 또 뒤로 가면 또 연결이 돼요. 근데 아까 특히 병자호란 때의 여러 가지 정서가 그 기본적인 맥락과는 조금 다른 그런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볼게요. 19세기 후반에 우리 이제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밀란도 나고, 그 다음에 동학 농민운동도 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선이 이렇게 이제 혼란한 그런 틈을 타서 서양과 그 다음에 서구 열강의 침탈과 일본의 침탈이 일어나게 되는데, 서양이 맘먹고 이쪽 동북아시아 쪽으로 이제 이게 넘보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전쟁이 뭘까요? 아편전쟁. 1850년대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죠. 예. 그런데 아편전쟁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일어난 전쟁이에요. 영국에서는 그때 영국의 식민지가 인도였기 때문에 인도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코튼, 면직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청나라에서는 우리 마시는 차, TEA, 예, 그거를 수출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뭐만 더 많이 팔렸어요? 차만 더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무역 역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뭘 유포를 시킨 거예요? 아편을 유포시킨 거예요. 제가 좀 말하긴 그렇지만은 영국을 조금 알면 알수록 완전 나쁜 나라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가 어딘가. 그리고 영국이 식민지 정책 했던 거를 그대로 배워서 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주 지독하게 했죠. 영국도 인도 사람들한테 지독하게 했는데 그거 그대로 배워서 우리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해가 뜨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뭐가 돼서요? 해가 지는 나라가 됐죠. 나쁜 짓 많이 해서 조금 져도 돼요. 제 생각은. 진짜 인간이 하면 안 될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흑인들 아메리카로 그 일 시키려고 데려갔잖아요. 그때 옛날에 설민석 강의 듣고 저는 그렇게까지 데려갔는지 몰랐어요. 그 사람네들을 그러니까 배에 합리적으로 많이 싣고 가기 위해서요.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빼는 걸 했고 거기에 사람들 다 누였어요. 그러면 글로 가는 동안에 앞에 있는 사람은 뒷사람의 배설물을 다 먹어가면서 가야 돼요. 가는 동안에.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면 이미 반 죽어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거의 실성하다시피 하고. 그거는 동물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벌을 받죠. 왜냐하면 흑인이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얘네는 애를 많이 낳으니까 지금 뭐예요? 누가 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백인보다 흑인이 더 많으니까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말하다가 옆쪽으로 가버렸네. 네. 그래서 그 아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 영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 청나라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한 방 때리니까 그냥 한 방에 가버리네. 자신감을 갖고 이쪽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혼란하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제 실학파들이 개혁론을 피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특히 어떤 북학의, 그러니까 노론 북학의 북학파들 거기에 이제 그런 개화 사상, 그래서 실학파와 개화파가 연결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학파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노론의 북학파와 개화파가 연결이 되게 돼요. 그 교란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문화의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죠? 김옥균, 박영효,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김정희 또 문화, 정약용 문화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개화 사상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한쪽은 어느 쪽으로 개화파로 이제 나가게 되고 또 한쪽은 뭐예요? 수구파로 양분이 되죠. 예.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병자 수용 몇 개 되잖아요. 누구와? 일본과. 이게 이제 뭐예요?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래서 당시 위기의식을 느꼈던 조선 사회가 우리의 민족의식을 각성하고 이제 서양이 문물이 지닌 우수성 이런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의 뭐 유교적인 전통체제 이런 것들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도학의 의리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뭐요? 수구파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수구파는 주로 어느 쪽 사람들하고 더 관계가 많을까요? 예, 기호, 남인 그러니까 퇴계 이황 쪽에 그 학맥을 이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에 더 많이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수구파하고 개화파는 어제 제가 무슨 행사가 있어갖고 아침에 막 PPT 만들다가 그거 끝내고 못 만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프린트물 그 관련된 내용만 제가 같이 보고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수구파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보시면 그 맨 밑에 아니 여기 9페이지 보면은 수구파 설명한 거 보면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전통 질서를 보존하려는 의리 정신은 서양의 세력이나 문물을 배척하는 그런 폐쇄성을 보이지만 동시에 내부적인 문제에서는 정치 현실의 부패와 그 다음에 비리를 비판하면서 전통 이념의 구현을 위해 개혁을 요구했다. 근데 이제 수구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국제사회의 변동과 서양 문물의 위력에 대해서는 뭐예요? 거의 백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을 모르고 이기려고 하는 건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수구파는 민족의식이나 의리정신 이런 거는 갖고 있지만은 그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이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개화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개화파는 기존의 전통사회에 대한 반성 뭐 이런 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현실에 드러났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갖고 또 이 시대의 국제적인 변동이 어떤가 이런 데에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개화라는 게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선택적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뭐 갑심정병, 갑오경장 뭐 이런 것들 다 행해지지만 너무 급격한 개혁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고 너무 전통사회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서양의 제도를 단순히 모방해서 추종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 힘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외세를 끌어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혁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의 자주권을 위협당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갑신정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건 중요한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있고 우리의 기본은 지키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구파도 문제가 있고 개화파도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들은 좋은데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랑 좀 지금 말하기 좀 어려워요. 수구파 원래요 보수하고 진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는요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게 보수예요. 그 다음에 진보는 뭐예요?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자기가 보수라고 하거나 진보라고 하는데 그 말과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선생님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보수, 진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보수를 택하던 진보를 택하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상생의 방향을 갖고 택한다 그러면 보수든 진보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보수나 진보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에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희 선생의 학맥을 이은 사람들의 행보를 통해서 그들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행보를 영향을 미치고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바른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하고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구한말에 혼란했던 시대 못지않게 지금 여러 가지로 참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개혁하려고 했던 수구파와 개화파 있었지만은 다 한계가 있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또 그런 부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좀 좋은 방향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